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뚝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와 강원중원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젊은 피, 얼랄한 마라맛 평론을 보여줄 최상희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은요, 불붙은 중동, 달아오른 지선 어떻게?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상작전을 벌이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이나 조기 종전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대기 변호사님. 네, 일단은 미국이 중간 선거를 올해 11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스타바가 러시아에 가 있잖아요. 뭐 또 이라는 또 대통령이 페리키잔 대통령이 있지만 최고 지도자라는 아야톨라라는 또 희한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결국 미국이 그 이란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은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의 석유를 위안화로, 중국 위안화로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냐 아니냐, 화폐 전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처장님. 네, 저도 뭐 조기 종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예전에 이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을 진행했을 때 매드맨 시어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론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 외교나 안보의 측면에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베트남 전쟁 초기에 닉슨이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2년 안에 소련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북베트남과 미국이 이제 협상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끝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매드맨 시어리의 이제 약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전형적인 매드맨 시어리를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경제나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매드맨 시어리를 보면서 전 세계를 이제 쥐락펴락 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는데, 매드맨 시어리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도 매드맨이 되면은 이 파국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른다. 정말 매드맨들끼리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도 미국도 요구안을 내밀고 있고 이란도 요구안을 내밀고 있는데, 양측의 요구안이 접점을 찾을 방안이 지금 당장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강대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리냐가 아니라면은 지금 서로가 내민 요구안들의 내용들을 봤었을 때 미국은 전쟁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싶어하고 이란은 전쟁 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빠른 이제 종전은 어렵고 여러 가지 국내외 변수들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동 정쟁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인상은 물론이고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라서 나프타를 가공해 만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내 비상경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어제부터 이제 공공 부문에서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동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우선 이제 나프타라고 해서 뉴스에서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나프타를 쪼개게 되면은 에틸렌과 이제 프로필렌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제 요런 것들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학 제품이라고 불렀던 것들 혹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라든가 혹은 위협이 되는 것들은 사실 쓰레기 봉투 같은 이제 플라스틱 화학 제품들이고, 사실 이런 거 말고도 뭐 마스크 원단이라든가 의료용 주사기 또 자동차 범퍼 같은 것들의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건설용 파이프, 그다음 뭐 페트병, 의류 원단, 거의 산업 전반에 거의 석유가 왜 지금까지 산업의 아주 기간 시설이었다고 불렸는지를 보여줄 만큼 나프타로 인해서 우리가 맞게 될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분들께서 동시에 체감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정부의
일차적인 대응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프타의 지금 재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비상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고 또 차량 공공오부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민간에서도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재택을 조금 더 권유한다든가 오부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참여의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 온 만큼 앞으로 나프타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만 이렇게 이번에 또 사재기가 일어나는 상황 이런 것들은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축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좀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붙을 거라 예상되는데 이 현수막도 나프타 부산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예상되면서 저는 비상대응 체계는 당연히 가동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의 방식을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이 체계에 대해서 뭐 5급 이상의 사무관들이나 혹은 서기관들, 이사관들 혹은 뭐 주사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좋은 정책을 만드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향식으로 정책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중계 하다가 대통령이 오부제는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오부제 준비하고 오부제를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사람이 몰리면서 갑자기 또 대통령이 그러면 노인분들, 어르신들 무임승차에 대해서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교통공사가 움직이고 이게 차라리 대통령이 어떠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해서 토론이 돼야지 대통령이 본인이 번뜩이는 생각으로 하향식을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또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소만 예정대로 진행을 됐다면 고리원전이나 이런 게 취소되지 않고 예정대로만 진행됐다면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거의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차량 오부제, 집에 차량이 2대나 3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도 대통령이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뭐 사실은 뭐 긴급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향식과 상향식 사실은 저희가 공공 정책이라든가 뭐 정책에 관련됐을 때 바텀업이 좋냐 혹은 탑다운이 좋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저는 긴급한 상황일수록 리더십을 가지고 명확하고 시급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이제 바텀업으로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동시에 생각하면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일찍부터 했었어야 된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와중에 특히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는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SNS에서 굉장히 또 설전 비슷하게 또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에너지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막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재생에너지라든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고 사실은 에너지의 어떤 근간들은 화석 에너지와 또 원자력 에너지 그 말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풍력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재생에너지들을 조금 더 빠르게 마련하고 그 근간들을 마련했었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재생 에너지냐 재생 에너지가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탄소 배출로 구분하잖아요.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화력 발전소들은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는 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그래서 재생 에너지라 불리는데 우라늄을 쪼개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력 에너지도 탄소가 안 나옵니다. 이거 재생에너지를 넣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근데 에너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재생에너지 늘렸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늘어나야 전기요금이 해결되고 지금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 일본이든 모든 선진국가가 원자력을 좀 더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핵 분열이 아니라 뭐 핵 융합 뭐 이런 기술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포기한 거예요. 우리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대규 변호사님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SMR을 계속해서 도입하겠다, 또 그래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것들이 계기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의당은 원자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적을 해오면서 지금 지역에서도 특히 SMR 같은 경우에 또 원자력 부지로 초기에 또 오랫동안 원자력 유치를 이제 반대해 오면서 지역의 투쟁의 역사가 남아 있는 삼척 같은 경우가 또 다시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쌓아왔던 지역이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삼척은 아니었고 이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의당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마무리. 잠시만요.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 없습니다. 관계상 다음 네, 문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동발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거든요. 지역 화폐 형태로 비수도권 저소득 측에 더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민생 추경이니 국민의힘이 협조해달라.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 아니냐, 생존 추경을 제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처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미 거친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추경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IT와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활황이었고 또 네. 올해 코스피가 또 급상승하면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초과 세수가 많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도 충분한 여력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유가 대응하고 또 취약계층 민생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 같은 이제 원자재 수급 관리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행하겠다고 했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재원과 활용 방안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지금 흠잡을 데 없는 추경이다. 사실은 물론 뭐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비판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필요한 추경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생산적이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이 토론을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반대는 사실은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깝다. 이런 말씀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이유 있는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경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을 잘 세웠을 때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3월 달에 추경이 웬 말입니까? 추경을 하면 보통 가을이나 겨울 초입에 하는 게 예산 다 쓰고 없다 하는 게 추경인데 이미 작년 12월에 세운 예산 중에 예비비가 3조 이상이 있어요. 이럴 때 비상사태를 대비하라는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25조로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프타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공장의 가동이 멈췄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나프타 관련 기업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러한 추경을 하면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패스트트랙 추경이었거든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융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추경을 했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추경은 뭐냐? 이러한 기업 추경이 아니라 지역화폐 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추경인데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해가지고 매표행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 3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어떠한 건의를 했냐면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외국인에게도 확대해라. 한국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확대해라. 200만 명입니다. 외국인이 200만 명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죠. 총선과 대선에는 외국인이 투표를 안 하지만 지방선거는 외국인이 투표를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투표를 앞두고 주머니에 15만 원이 꽂혔다?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이건 매표행위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추경을 할 거면 예산 지금 세우고 8월 달이나 9월 달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1,517원을 넘었는데 이 여파가 8월, 9월에 옵니다. 그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가가 국채 발행 안 하고 반도체 사이클,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의 그러한 세수가 많아가지고 그 추경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게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은 호황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들로부터는 세금이 많이 거쳐요. 그러면 수입 업체로부터는 세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상쇄하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고 수출이 많아지니까 이익을 얻으니까 지금 추경을 하겠다? 그럼 수입 업체로부터는 세금 안 걷습니까? 그 걷는 세금은 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매표 행위를 위해서만 추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장님. 사실 중동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거의 뭐 불가역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외국인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이런 지역 화폐를 이제 노린 방법이다, 혹은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비율 전체에서 0.7% 수준에 이제 그친다고 합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선거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선거가 또 이제 지방선거이기도 합니다. 역대 매번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 이 정도를 노리고 과연 지방선거에서 또 정부가 지금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또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방식까지도 고려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전에 가장 컸던
있었던 또 추경이 윤석열 정부가 당선 직후에 5월 달에 진행했었던 59조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명목이 코로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했었거든요. 예. 이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 15일 전에, 16일 정도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비판들이 사실은 매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당 측면에서 당연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추경의 좀 본질들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저는 재난 상황에서 재난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는 여야가 손을 잡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지에 대한 좀 미래 전망적인 좀 방향들을 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예, 0.7% 수치가 언제적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 예. 지방선거마다. 작년 대선 때 진보 측과 보수 측의 표 차이가 0.93%였죠. 지방선거도 0.7% 이하보다 있는 표 차이는 항상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결국 수십만 명이에요. 이 수십만 명이면 춘천시의 인구 혹은 이러한 지자체의 어떠한 그 표의 등락을 작용할 수 있는 결정질 수 있는 그러한 표심이고 그러한 매표행위를 잡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에는 제 입장은 변치 않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도 지방선거 이전에 추경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6.3 지방선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혁신 공천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또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를 할 거란 주한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처장님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주한연합이라는 이름 대신에 네. 다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데 호동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호동연합이라고 계속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시나리오들을 봤었을 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10년 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게 공천과 관련된 파동이 있었고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옥새 파동이라고 이제 불리는 새누리당 내부에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구 내 국회의원 출마를 무소속으로 진행해서 또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전력이 있었던 후보였기 때문에 지금 컷오프 된 상황에서 당내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다시 한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지금 또 국민의힘의 근현성이 있으면서도 무소속으로 보수의 어떤 집권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 것 같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또 기시감이 느껴진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능성이 저는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호영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총선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대구시장 같은 이제 단체장, 특히 이런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선거의 규모 또한 총선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기반이 굉장히 부족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구에 거의 연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주호영 의원 같이 육선을 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기반이 탄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연합이 가능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양보가 또 필요하고 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느 관점에서는 지금 내부와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대항마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오히려 내부와 분열이 계속됐을 때 보수의 위기를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이런 중진 의원들 혹은 전 대표들이 무소속 출마 또 이건 제3의 어떤 정치 세력들을 구성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호영 의원실에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얘기는 없다. 다만 법원의 결정을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주한 연대설이 왜 나왔냐면 어제 저녁 6시에 갑자기 한동훈 씨가 하는 말이 주호영의 출마와 상관없이 주호영의 무소속 출마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주호영과 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호영 의원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 하면서 가처분 소송 걸겠다 기자회견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한동훈과의 연대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뭐라 했냐면 무슨 소리냐.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아예 선을 걷어요. 한동훈 무슨 소리야. 아예 선을 걷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원도로 좀 눈을 좀 돌려볼게요. 여야 모두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15곳, 국민의힘이 14곳에서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두 분은 도지사 선거 제외하고
18개 시군 중에 어느 지역 선거에 가장 관심이 가시는지 이유도 함께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빅3라고 하는 춘천, 원주, 강릉이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빅3에서도 원주가 그 모든 선거는 리턴 매치가 제일 재미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자가 정해진 것이 원주와 속초는 후보자가 정해졌습니다. 속초 이병선 속초시장, 또 민주당 후보자와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다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원주 원광수 시장도 민주당에 지금 어떠한 후보자가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때에 따라서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 매치를 보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 빅3 플러스 속초가 재미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장님. 네, 원주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이 국민의힘인데 지금 다자구도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약세인 걸로 보이나 지금 1대1 구도로 갔었을 땐 또 민주당이 또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조사 좀 추세를 봤었을 때 저도 빅3의 결과, 특히 이제 원주와 강릉의 추세가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강릉의 이제 영동 벨트, 흔히 이제 영동 지역이 조금 더 국민의힘 텃밭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었을 때 동해랑 양양이 굉장히 또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동해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선 제한으로 인해서 현직 시장이 이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것을 노리고 예비 후보가 4명이나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또 과열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동해시에서 진보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또 탄생할 수 있을지가 또 보이고 있고요. 또 양양 같은 경우에는 또 양양 군수가 최근에 또 2심까지도 실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민원인과의 추문이라든가 또 금품수수 의혹 등이 계속해서 실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위를 했었던 국민의힘을 이기고 다시 한번 또 민주당 시장에 등장할 수 있을지 이런 영동권의 영동권 벨트의 추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상호 후보와 김진대 지사가요. 신청사 착공식과 현 청사 이제 활용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두 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처장님 여쭤볼게요. 네, 저는 도청 이전이라든가 뭐 혁신도시라든가 지금 뭐 행정복합타운까지 또 굉장히 또 복잡하게 얽혀서 하고 계시지만 또 저희 뉴스 쇼를 보고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또 디테일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청 이전이라든가 혁신도시 등이 망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야와 시민들의 합의 없이 빨리 하면 망하게 됩니다. 예. 어떤 공론화 과정들이 언제나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도시의 계획과 도시의 비전, 더 나아가서 20년, 30년 뒤에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재원 조달을 낙관하면 망한다. 사실은 많은 도청사들이 최근까지는 오랫동안 건립기금을 모아오고 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오면서 해왔었는데 지금 도청사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건립기금이 충분치 않고 재원 조달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3번째, 구도심 대책 안 하면 망한다. 사실은 지금 가장 네. 핵심 쟁점이기도 하죠. 고은리로 도청사가 가는 것까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복합타운을 세워지면서 구도심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우상호 후보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제발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제가 다 민망해요. 토지 수용 보상이 다 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변경합니까? 서대문에서는 가능했습니까? 서울 서대문에서는 뭐 토지 수용 다 해놨는데 부지 변경이 가능한지 몰라도 원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사가 여러분들 1957년에 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항상 바꾸자 얘기가 나왔는데 최문순 도정 10년 앞에 이강재 붙여가지고 민주당 도정 12년 동안에 바꿔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무 결정도 짓지 못했어요. 왜냐? 눈치만 보다가. 근데 김진태 도지사가 당선되자마자 부지선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부지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최상희 사무처장님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16년 걸린 일이에요. 민주당이 했으면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만약에 그 도정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 민주당은 또 논의 안 합니다. 그러면 1957년에 지어진 그 위험한 건물 속에 우리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요. 착공식이든 뭐 혹은 뭐 이런 문제가 다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상호 후보님은 좀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처장님. 네, 뭐 사실은 뭐 이어서 뭐 이제 신청사뿐만 아니라 또 현청사를 어떻게 현청사 이제 곧 이제 구청사가 될 텐데요. 네네. 구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도 이제 김진태 지사가 아주 발빠르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착공식 때랑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너무나 발빠르게 또 임기를 거의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게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네. 이제 다음 질문이 현 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현 도청사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김진태 지사가 자꾸 빠르게 발표했다 그랬는데 3년 반을 공무원들이 연구한 걸 발표한 거예요. 네. 이걸 지금 발표 안 하면 그 다음에 김진태 도정이 계속 가겠지만 새로운 도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계속 가야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도정이 발표를 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벨롭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도심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도청사가 아니라 민주당 전 시정에서 만들었던 버스 제도의 계약 때문입니다. 네, 처장님. 네, 지금 이제 구청사 활용 방안이 대부분 이제 이궁 보건 등을 통한 이제 문화 시설과 또 동시에 출자 출연 기간 16개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주 인원 1,000명과 또 일 방문 인원 1,300명을 통해서 구도심을 계속해서 보존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은 이 모든 계획들이 신청사가 다 지어지고 나서 2030년 이후에 굉장히 또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3년 반 동안 연구한 결과치고 지금까지 모든 우려들을 종식시키기에 너무나 좀 부족한 계획이지 않나. 사실은 긴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날림이고 굉장히 너무나 빠르게 지색된 부분들이 있다. 출자 출연 기간 16개랑 다 고생하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네네. 출자 출연 기간 16개랑 다 협의를 해서 다시 여기로 다 옮겨야 됩니다. 사실은 도청사 지금 옮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출자 출연 기간 16개 언제 다 협의를 할지 또 역사기록관, 자치경찰청 등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 사실은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너무나 빠르게 발표한 너무 졸속의 방안이다.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 뭐 짧게 네, 한 말씀만. 만약에 그렇게 나쁜 발표였으면 선거 전에 발표 안 했겠죠. 지금 도민들이 원하니까 선거 전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선거 당선되기 위하는데 이렇게 그 최상희 참모선생님처럼 허술한 계획이다? 그럼 발표를 안 했겠죠. 꼼꼼한 계획이니까 도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가요. 불붙은 중동, 달아오른 시선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한 줄 평 이유도 함께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장님. 네, 신청사든 구청사든 소통하며 진행하자. 사실은 저는 모든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네네.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사실은 아까 이제 계획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앵커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사실 활용 방안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졌던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자본을 끌어들이는 앵커 시설의 존재 유무일 텐데 사실은 활용 방안을 봤었을 때 또 봉이산 밑자락에 있는 그 현 도청사 자리 얼마나 노른자위 땅이고 춘천 시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자리고 강원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활용하겠다는 방안들이 물론 이궁 보건 방안에 대한 이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흥미를 끄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궁 춘천 시민들도 잘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연계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앵커 시설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민들의 총의와 또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민센터 돌면서 설명회 다 했고요. 최상희 사무처장님 나중에 주민센터 설명회 한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 마지막 주제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제를 못 다룬 언론 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 탄압, 사법 탄압에 이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사과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분들, PD님들, 작가님들, 또 우리 앵커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언론인의 기계를 세워서 정부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 최상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